네, 이번 파트에서는 그래프 세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GCN, 즉 트랜스덕티브한 방법론의 GCN의 개괄적인 설명과 GCN에서 미니 배치로 이동할 때 컴플렉시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샘플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을 다룬 방식을 스페이셜 방법론 중에 그래프 세이지라는 논문을 통해서 연구가 되었고, 이 방법론은 인덕티브한 방법이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 방법론입니다. 이 그래프 세이지의 저자분이 사실 이 노드 투백의 저자분들인데, 예전부터 이 그래프 구조에서 이 스페셜한 부분에 대한 접근을 주로 하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디버크 관련된 영상은 다른 제 세미나에서 네트워크 임베딩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버크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결국 이 윈도우 사이즈, 내가 정하는 윈도우 사이즈에서 내에 있으면 이웃, 즉 비슷하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또한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패스를 걸어가면서 이런 시퀀스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시퀀스에서 결국은 많이 붙어 있거나 많이 이렇게 꼭 중요한 패스를 꼭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노드는 특정 노드와 유사하게끔 많이 나오겠고, 그런 확률적인 과정에서 임베딩이 유사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딥워크에 대한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슬라이드 윈도우에서 비슷한, 즉 영역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의 영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웃의 영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이전에 있었던 GCN과 그래프세이지의 차이점을 일단 1대1 매칭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까지 GCN에서는 애초에 이 인접 행렬의 연결성의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원홉에 대한 정보로 이웃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부분이 어떤 특정 내가 이웃이다, 나랑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즉 원홉으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다 GCN에서는 이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의 정의를 우리가 그래프 세이지에서는 어떤 랜덤 워크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샘플링을 하겠다는 건데, 앞서도 말했듯이 샘플링을 하게 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웃을 다 사용하면은 메모리에 대한 컴플렉시티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었죠.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웃을 선택하고 내 이웃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에서 GCN에서는 디그리에 대한 가중치를 둬서 결국 나의 디그리가 많을수록 이것의 가중치를 낮춥니다. 왜냐하면 앞서 메시지 패싱 파트에서 봤듯이 나랑 연결된 노드 수가 많을수록 메시지 패싱에 대해서 피처에 대해서 노드가 임베딩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서 오는 다른 노드들에 의해서 정보가 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낮춰주는 거죠. 나와 연결된 노드 수가 많을수록 낮추고, 그리고 내가 가는 애들에 대해서 낮추고, 즉 디그리를 이런 식으로 낮추는 과정을 가중치로 둡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스펙트럴, 즉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래프세이지에서는 이러한 가중치를 두기보다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두려고 합니다. 러너블 한 파라미터를. 어떤 식으로 하냐? 우선 일단 이렇게 이웃들이 있으면 그 이웃들을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애그리게이션 방법처럼 뭐 평균을 취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균을 취해서 대표 노드로 만든 다음에 이 대표 노드가 어떤 식으로 다시금 이런 웨이트 파라미터, 리니어한 러너블 웨이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 파라미터를 적용을 해서 인덕티브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똑같은 로스를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GCN에서 레귤라이제이션으로 로스를 정의했던 것은 이웃된 노드는 비슷한 관계를 가지도록 하겠는데 똑같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샘플링에서 이웃을 정의한 이 샘플링들 된 이웃은 유사하게, 그리고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은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샘플들은 멀어지게끔 로스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언슈퍼바이스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비지도 학습으로, 또한 슈퍼바이즈 로스도 함께 앞서 봤듯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로스 지로라고 해서 슈퍼바이즈드 로스 썼죠. 이런 식으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같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풀배치 상황에서 그래프 세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풀배치 상황에서 각 노드들은 일단 이렇게 검은 색깔 피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다음에 해당 노드들이 K-홉만큼 메시지 패싱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 투홉에서 멈춘다고 일단 대부분 실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풀배치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제 검은색 처음에 있었던 피처가 이제는 원홉의 이웃을 통해서 정보가 바뀌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색에 있었던 1번, 2번, 3번 정보가 반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원홉의 정보가 반영된 이웃으로부터 원홉의 정보가 반영된 피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이 노드뿐만 아니라 모든 노드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 해서 원홉의 이웃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이 풀 이터레이션이 돌고 나면은 모든 벡터들이 빨간색 벡터, 즉 원홉의 정보가 반영된 정보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두 번째로 다시 두 번째 이터레이션 레이어에서는 이제 빨간색 애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빨간색 애들이 모여서 초록색 벡터, 즉 투홉에 대한 정보가 반영된, 즉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요 파란색 노드의 투홉의 정보를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홉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순차적으로 원홉이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결국은 투홉의 정보가 반영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로스를 적용을 하고 해당 로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풀배치 상황에서는 사실상 라지 스케일의 네트워크에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풀배치에서 미니 배치로 바꾸고, 미니 배치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으니 이것을 우리는 샘플링을 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 배치 케이스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니 배치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브 그래프를 구성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수도코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1로 가정을 하고 지금 이 오리지널 그래프에서 D노드 기준으로 그 서브 그래프를 구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D노드를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는 A, B, E, G가 첫 번째 나의 이웃이 됩니다. 지금 가정은 이웃을 샘플링 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샘플링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합니다. 해서 첫 번째 이웃으로 A, B, E, G를 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요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A, B, E, G 중에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면 A, B, E, G 중에서 4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유니폼 분포로 랜덤하게 뽑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가중치를 둬서 중요한 것을 사전에 정의를 해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걸 먼저 우선적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뭐 25개의 유니폼 분포에서 25개의 샘플링을 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배치에는 이제 아까는 이 서브 그래프 노드에는 처음에는 D가 있었고 두 번째는 E와 G가 들어오게 되고 자,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E와 G와 연결된 서브 노드들 C, D, F에 대해서 여기에서 제가 또 이제 여기 노드들 E의 노드, 여기서 또 이웃을 샘플링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웃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 이웃들이 추가가 되어 서브 그래프를 전체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결국은 풀 배치 노드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노드의 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디버크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처음에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게 나오는데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영역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이웃이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이 슬라이드 윈도우 내에서도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노드와 끝에 있는 노드는 사실상 어떤 특정한 가운데 기준으로 거리가 이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 이웃으로 정의를 하죠. 그거와 유사하게 레이어를 두 번만 쌓아도 여기 있는 노드와 여기 있는 노드는 실제로 패스가 뭐 4가 되지만 이웃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건 GCN에서도 나오는 문제점과 동일한데 어쨌든 이 K값 레이어 수가 많아질수록 어쨌든 결국은 이웃으로 정의되는 영역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러면 대부분의 그래프 노드들이 다 이웃으로 된다는 소리는 다 유사하게 인베딩 된다는 소리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가 오버 스무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까지 GCN에서는 레이어를 2개 정도까지만 쌓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에서 그래프 오버 스무딩에서 오는 이유는 동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이웃에서 25개 노드를 이웃으로 정의했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 10개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하나도 겹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대 250개의 이웃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이 250개의 노드가 유사하게 인베딩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250개 들지 않은 노드들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샘플로 지정을 하고 이 이웃과 멀어지도록 처음에 정의했던 unsupervised loss를 정의해서 역전파하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만 봤을 때는 노드 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몇억 개의 그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라지 그래프로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샘플링 된 250개가 사실 1억 분의 250개로 하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서브 그래프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라지 그래프에서는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미니 배치 단위에서 샘플링을 하는 이유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이웃을 정의를 하게 됐으면 앞서 말했듯이 샘플링을 하고 애그리게이트를 하는 방법을 다시 이제 알아봐야 되죠. 처음에 설명했듯이 애그리게이트 할 때는 노드들에는 순서 정보가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즉 컨캣 같은 건 사용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러너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방법을 논문에선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 민입니다. 그냥 자신 노드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웨이트 W를 통해서 파이널 노드를 만드는 과정. LSTM을 쓰는데 LSTM에 들어갈 때는 이웃의 여기 노드들의 순서 정보를 퍼뮤테이션 랜덤으로 섞은 다음에 이웃 통합을 만들고 자기 자신 노드를 컨캣을 한 다음에 러너블하게 웨이트를 만들어서 파이널 노드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엘리멘탈 와이즈 풀링을 통해서 맥스 민을 통해서 이웃을 통합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GCN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결국 GCN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n by n의 노드 수의 인접 행렬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가중치를 두고 그리고 인풋 그래프를 러너블한 웨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n by h의 그 히든 벡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 여기에서 사용되는 가중치는 전체 노드에 대한 정보가 고려된 거죠. 이게 트랜스덕티브한 방법이지만 어쨌든 전체 노드에 정보가 반영이 되었고 그래프 구조적인 정보가 디그리의 웨이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스펙트럴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론에서 새로운 노드가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노드가 오게 되면 이 새로운 노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노드가 오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새로운 노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다고 하면 사실 이 노드의 연결성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되려면 또 다시 전체 그래프를 한 번 더 봐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중치를 다시 계산을 해서 러너블한 파라미터에 더해져서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데 결국 새로운 벡터가 오면은 전체 노드를 다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A 인접 행렬이 만약에 n개였으면은 이게 n 플러스 1이 돼서 전체 노드 이걸 다시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다시 전체 노드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가정. 두 번째는 이 웨이트에서 이 웨이트 자체 W가 학습된 배경에서 가중치를 할 때 웨이트를 여기 이거를 통해서 학습이 됐는데 n개의 노드에 대해서 학습이 된 건데 사실 n 플러스 1이 되는 순간 전체 웨이트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웨이트가 안 맞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그 문제가 트랜스덕티브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덕티브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노드가 온다라고 해도 자기의 자신의 이웃을 내 전체 노드가 아닌 자기 주변의 이웃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이웃 노드를 가지고 오고 내 자신을 가지고 온 다음에 학습된 러너블 파라미터를 통해서 최종 노드를 만들 수 있고 전체 노드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인덕티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체 이 런업을 했던 이 W 파라미터는 구조적인 정보를 반영을 하지 않은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반영된 거죠? 이 W는 자기 자신과 통합된 이웃, 그러니까 이웃은 내가 정의했던 이웃은 내 근처의 거리 기반으로 이웃을 정의했죠. 그래서 스페이셜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셋 실험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디버크 방법에서 이런 피처를 같이 사용한 방법이 있어요. 이 디버크 플러스 피처는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은 사실 이 피처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 피처 정보와 구조적인 디버크 정보를 반영하면 어느 정도 성능이 향상하더라 라는 게 첫 번째로 볼 만한 거고요. 즉 그래프 구조와 피처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 구조를 함께 반영을 하는 그래프 세이지 방법을 사용하면은 전체적으로 효과가 더 늘고요. 태스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요 네 가지 방법의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언슈퍼바이즈 로스에 대한 정보, 슈퍼바이즈 로스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데 당연하게 로스를 정의를 할 때 슈퍼바이즈 로스를 함께 적용을 하면은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PP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 구조에 따른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문제인데요. 트랜스퍼 러닝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애초에 그래프 테스트 셋을 나눌 때 16개의 그래프 그리고 2개의 밸리데이션, 2개의 테스트 그래프가 있어서 이 학습되지 않은 구조적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그래프에도 적용이 되는 트랜스퍼 러닝에도 효과가 있는 것을 그래프 세이지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이웃의 샘플 사이즈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러닝 타임 자체가 굉장히 미친 듯이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러닝 타임이 배가 돼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능 자체는 성능 차이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이웃의 크기를 적용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프 세이지 같은 경우에 로스는 처음에 설명했듯이 어떻게 했죠? 그냥 파지티브, 네거티브라고 구별한다고 하면 파지티브에 들어가는 것은 이웃끼리는 유사하게 네거티브 이웃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유사하지 않게끔 해서 언슈퍼바이즈 로스를 정의를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로스를 이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다른 내가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추천 시스템에 관련된 로스로 바꾼다면은 추천에 관련되게끔 그래프가 구조화된 인베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이 핀세이지에서 동저자분께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핀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똑같은데 테크니컬한 부분이 몇 개가 다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 세이지에서 조금 더 발전한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핀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라지 그래프인 거는 똑같고, 여기에서 이 피처를 구성을 할 때 해당 노드들 아까 전에 이렇게 피처로 구성되었었죠. 이 피처를 구성할 때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 핀터레스트에서 사용이 되는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피처, VGC를 통해서 피처를 추출해서 가지고 오고요. 이 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워드 투백으로 가지고 오고, 해당 노드가 몇 차원짜리의 그 디그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디그리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핀 그래프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핀과 보드, 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 핀과 핀은 직접적인 다이렉트 연결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굉장히 유명한 그 메타패스트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핀과 핀의 연결을 핀 보드 핀 구조에서 오는 정보가 보드를 통해서 시멘틱한 의미론적인 정보를 반영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 세미나에 메타패스트백 관련된 그 논문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 한번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다루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 보드는 사실상 간주를 하지 보드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보드를 뺀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구조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피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통합되는 단계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프 구조에서 사용되는 것은 핀만 사용하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 네트워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은데 아까 전에 그 처음에 그래프 세이지에서 이웃을 정의할 때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A, B, E, G에서 이로 넘어갈 때 그냥 랜덤하게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Personalized Page Rank라는 스코어가 있는데 내가 이 노드 기준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프 랜덤워크 돌아다니면은 자주 들리는 데가 있겠죠, 노드가. 그러면은 걔는 나랑 정말 유사하다라는 스코어가 나오죠. 그 스코어가 높은 애를 위주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D 노드라고 하면은 D는 E랑 G가 스코어가 제일 탑으로 높더라. 탑 2를 뽑으면 얘네 두 개더라. 그래서 무조건 고정된 T개를 선택을 해서 얘네 두 개를 뽑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고정된 이웃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만 차이가 있고 이웃을 정의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이웃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할 수가 있었고 처음에 이 웨이트 상수들 이 가중평균을 할 건데 각 노드들이 탑을 뽑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스코어가 있었을 거고 이 스코어를 가중평균을 통해서 대표 노드를 지정을 하고 파이널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서도 이제 Personalized PPR, 페이지 랭크를 사용한 방법이고요. 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맥스 마지널 랭킹 로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트리플렛 로스라고도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거의 차이는 뭐냐? 쿼리를 줍니다. 쿼리. 앵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에서 네거티브의 스코어는 낮게 그리고 포지티브가 되는 거는 높게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하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네거티브랑 포지티브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즉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포지티브는 이웃을 정의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퍼스티브는 사실상 그게 있어요.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쿼리를 기준으로 넥스트 여기서는 사실상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어떤 페이지를 들어갔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랑 그 그래프와 상관없이 그래프 구조와 상관없이 퍼스티브를 정의를 해 둡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이렇게 로스라면은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얘들 이제 그래프 구조에 녹아들게끔 적용되게끔 학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네거티브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그럼 네거티브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있었던 그 퍼스티브에 들지 않는 애들 중에서 랜덤하게 500개를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을 통해서 몇 개를 알 수 있는데 네거티브 읽으면은 노드마다 계속 샘플링을 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배치 단위에서 이 네거티브를 다 함께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리플렛 로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 마지널인데 특정 학습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마지널을 통해서 내가 이 마진보다는 더 차이가 나게끔 학습이 되길 바란다라는 점에서 마진을 거는 것이고요. 랭킹 로스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로버스트 클래시파이어, 소프트 클래시파이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같은 거에는 분류해야 되는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그 마지막 히든 노드 자체가 클래스 타입 노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랭킹 로스의 장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네거티브 로스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사실 이 로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학습이 순탄치는 않아요. 왜냐면은 랜덤하게 뽑은 애들이 네거티브 애들이 관련이 없을 확률이 사실상 상당히 높죠. 그냥 아무거나 네거티브로 뽑으면 진짜 몇억 개 있는 것 중에서 500개 뽑는다 해서 상관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 어쨌든 파스티브는 상관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 얘는 유사하게끔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가 특정 마진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포지티브가 더 유사하게 나오길 원하는데 가만히 학습을 안 시켜도 네거티브가 그냥 스코어가 낮다고 하면 그래프는 로스는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학습에 진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학습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거티브긴 네거티브인데 하드 네거티브라는 것을 처음에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이 하드 네거티브를 줌으로써 모델이 어느 정도 강제로 뭔가 학습이 되게끔 사용하게 하는 건데요. 특정 랭킹을 기준으로 랭킹이 2000에서 5000 사이에 있는 아이템들을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냥 이미지 예시로 보면은 실제로 포지티브랑 뭔가 하드 네거티브 그리고 쿼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뭔가 유사한 게 보이죠.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서 의미론적인 특징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할 때도 사실상 이제 커리큘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하드 네거티브를 주면은 학습이 잘 안 되는데 처음에는 하드 네거티브가 없이 그냥 포지티브 네거티브만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드 네거티브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모델을 더 똑똑하게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쿼리와 포지티브를 통해서 뭔가 쿼리와 포지티브의 관계를 좀 찾는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네거티브와 구별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드 네거티브를 통해서 세부적인 특징, 요 퍼스티브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징과 하드 네거티브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징에서 미세한 차이를 찾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보겠는데요. 케이스 스터디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식물 사진인데, 비주얼 정보만 가지고 유사한 거를 만약에 찾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음식도 있고 뭔가 식물과는 관계가 없는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텍스트 정보만 사용하는 건데, 텍스트 정보에는 사실 의미론적인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식물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식물에 대한 정말 정보는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 이미지 피처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픽시 같은 경우에는 PPR을 통해서 그냥 퍼스널라이즈 페이지 랭크 정보를 통해서 그래프 구조 정보만을 사용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연결성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대략적인 유사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핀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세 가지 그래프 정보, 어노테이션 정보, 비주얼 정보를 다 같이 적용을 해서 임베딩을 해서 유사도를 뽑아봤더니 실제로 이미지 피처도 비슷하면서 의미론적인 식물이라는 정보가 반영된 케이스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A/B 테스트를 통해서 핀세이지의 성능을 이 다른 앞서 봤던 그 것들과 했는데, 핀세이지가 항상 더 우월한 거를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임베딩의 그 효율성 같은 거를 한번 좀 보기 위해서 그 저자들이 한번 실험을 더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임베딩 된 결과에서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상관없이 랜덤하게 페어를 두 개를 뽑았을 때 그 임베딩 스페이스를 분석을 한 건데요. 이제 핀세이지 같은 경우가 여기 보라색이고 나머지가 어노테이션 그리고 비주얼이 저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비주얼 어노테이션, 일단 어노테이션 부분만 보면은 어노테이션 애들만 쓴 거는 랜덤하게 뽑아도 상당히 두 개가 유사하게끔 나오죠. 이거 자체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그런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그 제한적인 정보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랜덤하게 뽑았으면 대부분이 0의 근처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텍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뽑아도 뭐 식물이고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어노테이션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쏠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관련이 있는 것들은 유사하게 나오고 관련이 없는 것들은 좀 다르게 임베딩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비주얼 정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특정 관점에서 정보가 뭔가 쏠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다 그냥 관련 없다, 이렇게 첨도가 높다는 걸 뾰족한 거는 그냥 다 특정 관련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없다라고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랜덤하게 했어도 어떤 관점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유사한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핀세이지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체 넓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 전체 넓이가 넓을수록 정보의 표현력이 더 크지 않냐라는 설명도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N을 통해서 플랫을 찍어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에서도 임베딩 될 때
사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도 뭔가 우리가 의미적인 개연성을 찾을 수가 있죠. 이미지들의 개연성. 뭐 사실 여기와 여기 멀리 있는 것의 차이점, 뭔가 왜 인베딩 공간이 이렇게 있는지 설명하려면 못하지만 연속적인 공간에서 넘어가면 옷에 대한 의미, 뭐 몸에 대한 의미,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것도 스포츠, 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그 그래프에서 연결성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되면은 그 인베딩 되는 구조 안에는 어떤 특정한 의미론적인 정보도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